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줄여서 사학연금으로 지칭되죠. 2025년 4월 12명 채용으로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채용 접수가 어제죠. 어제 4월 8일서부터 시작해서 4월 23일 접수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늦은 건 아닙니다. 어제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심화 설명회를 끝나고 나면은 자기소개서 첨삭도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무행정 6명, 전산 5명, 전기 1명. 자,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는 교육사항과 자격사항, 영어. 그리고 정성적 평가는 자기소개서, 이게 거의 40%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첨삭도 심화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직은 자격사항은 직무가 30이고 공통사항으로서 한국사, 한국어가 각 5점씩입니다. 그래서 10점, 영어가 20점, 자기소개서가 40점입니다. 전산과 정기는 교육상, 직업교육은 교육당 이수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자격상 직무 40, 그리고 영어 20, 자기소개서 40입니다. 직무는 각 직렬별 기사 및 산업기사를 지칭합니다. 우대사항입니다. 보훈, 장애, 그리고 사형평성과 지역인재, 공단 우수 인턴. 사실 요즘에 일부의 기업에서는 당사 인턴, 더 나가서는 당사 우수 인턴, 더 나가서는 당사 최우선 인턴, 자들은 필기에서도 가점을 줍니다. 적게는 뭐 1점에서 3점까지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기업에서 인턴을 수료했을 때 또한 인턴 수료 시 우수나 최우수로 선정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걸 보고 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사학연금은 지금 현재 나주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따라서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가 있고 그리고 비수도권 채용 목표제가 있습니다. 두 파트입니다. 행정 파트 6명, 전산 파트 5명 다 30%씩 적용하겠다는 얘기겠죠. 2차 필기 전형은 시사상식 및 직무 논술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사상식 그리고 직무 논술 평가, 논술 평가가 당락을 결정한다. 또한 시사상식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해 두셔야겠죠. 직무 논술 평가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 지금 이제 뭐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쓰실 논술이 뭐냐면 국민연금 지금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9%에서 13%로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 젊은 의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죠. 사학연금도 똑같습니다. 예, 사학연금도 지금 고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사립학교들이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납부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뭐 가장 큰 부분은요. 우리나라 교육 행태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요, 교직원 수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뭐 늘어난다라면은 사학연금이 고갈론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전사는 코딩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직렬이 총 8개 파트에서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본다. 논술 50%와 직업기초능력 평가. 그러니까 시사상식을 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사상식 및 직무 논술 평가예요. 시사상식에서 논술 주제가 나올 수 있고 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직무에서 논술 주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사상식 객관식 출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사 상식도 일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야죠.
뭐 시사상식에서 가장 중요한 뭐 사학연금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것들, 뭐 공매도 다시 진행되는 것, 뭐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상식에서도 요즘에 핫한 내용들 있잖아요. 핫한 내용들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신문 안 보신 분들은 논술 주제를 나름대로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 쳐보세요. 중앙일보 그리고 아니면 도중동에서 한 군데 들어가서 쳐보시고요. 그리고 진보 성향의 신문사 있잖아요. 뭐 한겨레라든가 경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하나, 두 개의 신문에서 좀 쳐보시면요. 웬만한 주제들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2차 필기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내가 논술에 대한 부분에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논술 주제를요, 많이 섭렵을 해 두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직무 논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9%에서 13% 올랐고 또한 거기다가 더 낸 만큼 더 많이 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납부자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개혁을 국회에서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저는 진짜 못마땅합니다. 전 나이 드신 분들 진짜 그게 뭐가 개혁입니까? 아니, 불과 7년 연장한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정부에서 또 논해야 될 얘기예요. 따라서 나는 파기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대해서 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시고요. 시사상식 아까 알려드렸죠.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요. 점수를 무지하게 벌릴 수 있습니다. 객관식 전공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점수를 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술에 자신감이 좀 있다면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벌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지급기초 능력 평가입니다. 총 8파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리 능력은 안 나와요. 그러면 자료 해석은 안 나오겠죠? 여러분 뭐 나는 수포자야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좀 땡큐죠. 따라서 의사소통 문제,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조직이의 직업윤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점을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의사소통 문제 해결 그리고 자원관리, 정보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 능력. 이 부분은 아주 변형된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변형된 부분까지 모두력을 정확하게 섭렵을 하시고 그리고 변형된 문제도 많이 푸시는 분들이 지국기초능력평가에서 점수를 그래도 뭐 따라잡는다. 이거 막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책방에 가셔가지고 뭐 교보나 이제 그 어딥니까? 그 영풍을 많이 가시겠죠. 따라서 가셔가지고 보시는데 뭐 사학연금 대상 그거에 제발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한 부분, 지금 8가지 파트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장 부족한 것, 제가 지금 얘기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 능력은 상당히 변화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령의 개념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변화된 부분을 준비하시는 분이 좀 지혜롭다라고 하고 더 나가서는 점수를 쫓아갈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합격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4학년급에서는 2차 필기 전형에서 논술에서도 차이점을 벌릴 수 있다. 또한 직업기초 능력에서도 차이점을 벌릴 수 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월등히 유리한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집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내가 합격될 수 없는데 따라잡아서 합격될 수 있고요. 또 합격되신 분들은 점수를 또 갭을 벌릴 수 있겠죠. 4학년급 1차는 개별 면접과 PT 및 토론 면접입니다. 뭐 개별 면접이 따로 있고 PT 및 토론 면접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저도 이제 작년에 이 사학연금에 1차는 합격시켰는데 2차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2차는 똑같아요. 사실 사학연금, 여러분들이 면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한테라도 찾아오세요. 최근에 어떤 학생이 어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뭐 거기서부터 직업기초 능력은 어떻게 난 진짜 박수 치고 싶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친구라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전화상으로 1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제가. 저는 뭐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더니만, 제가 하는 이유는요, 면접은 만약에 필기 합격하면 면접은 꼭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오십시오. 합격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대신 딱 한마디, 제발 의심하고 오지는 마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오더라도 너무 의심이 많습니다. 13년 됐습니다. 900명을 합격시켜 봤습니다. 뭘 의심하고 싶으신 거예요? 테스트 하세요, 저를요. 그러면 되겠죠? 테스트 하시면 되죠. 제가 면접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 하시면 되시죠. 전화 한 10분만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논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계속 물어보더군요. 자, 물어볼 권리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뭐 묻는다. 상당히 창의적이다. 네. 자기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지칭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쟁취해서 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부족하면 언제든지 제 유튜브 시청하시면요. 채용 공고문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남들하고 비교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 신문 스터디 들어오셔가지고 수강하시면은 무료 수강입니다. 나름대로의 PT나 토론의 일부 대처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3년 됐습니다. 나름의 살아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한 석세스 취업 학원을 이용하신다면 빠른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심화 설명이 끝나고 자기소개서 첨삭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내용 처음 봅니다. 처음 읽습니다.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콘티 짜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질문이 5가지더군요. 총 각 질문당 600자 이내에 쓰셔야 됩니다. 자, 600자 하는데 600자에 맞추려고 글을 쓰지 마십시오. 그거 가장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열심히 쓰셔서 700자, 800자 되시고요. 줄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400자 쓰시고요. 늘릴 생각하세요. 최소 한 500자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 사학연금이 직면한 주요 이슈 중 하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입사 후 기여 방안을 기술해 주십시오. 사학연금이 직면한 주요 이슈, 이거는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야겠죠. 제가 국민연금의 지금 기금 고갈론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공무원연금도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공무원연금도요. 군인연금도 그렇고요. 사학연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학연금도 그렇게 아주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그래서 지금 사학연금에서도 여러 가지의 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뭐 기금만 받아가지고 뭐 그거 뭐 재정 운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투자도 하고요. 또 다른 부분들도 하죠. 뭐 연금도 뭐 다루기도 하죠. 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사학연금의 기금을 연장시켜야 되잖아요. 따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이슈를 하나 선정해서 본인의 견해 그리고 입사 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라. 두 번째입니다. 직무 수행 중에 협업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갖추고 있는 갈등 조율 능력을 설명하고 이를 발휘한 경험을 서술해 주십시오. 직무 수행 중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죠. 그냥 이해 충돌이에요. 이해 충돌. 그게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고집이라는 거죠.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고집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직에서 주어진 과제는 이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이해충돌에 있어서 제가 대학 과정 중에서 뭐뭐 프로젝트에서 뭐뭐 공모전에서 뭐뭐 학생의 활동 속에서 뭐뭐 동아리 활동 속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 활동 속에서 자 경험 하나 찾아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 충돌이 아닌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협력적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적극적으로 뭔가 주어진 임무를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과거에 뭐 많죠. 뭐 프로젝트에서 많잖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팀원인데도 팀원으로서의 제 역할, 책임을 다 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례를 하나 곁들여 가지고 나는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직무 역량 중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해당 역량을 공단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좀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찾고 있을 겁니다. 그걸 찾지 않고 뭐 자기소개서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한다면 그만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네, 저의 직무에 있어서 가장 강점은 항상 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될 학업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에 뭐뭐 할 수 있었고 등등등등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보유한 직무 역량 중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협력적 태도, 협동심이 강하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협동심이 뭐 안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협동심이 없으신 분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 아주 역동적인 분들도 상당히 저는 많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강점, 그러한 장점, 강점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의 가치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윤리적 원칙과 업무 효율성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경험을 설명하고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이를 통해 얻는 교훈을 기술해 주십시오. 직무를 수행하며 윤리적 원칙, 윤리성이 뭡니까? 윤리가 뭡니까? 또한 업무 효율성 사이의 갈등, 이거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윤리가 무엇이고 또한 업무 효율성과 윤리가 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찾아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 윤리적 원칙, 원칙이다라는 부분은 뭔가 윤리적 원칙입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윤리는 뭔가요? 윤리는 뭔가요? 또한 여러분들의 나름의 살아오는 과정 중에 원칙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까? 절대로 뭐, 내 자신과의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 속에 항상 계획한 대로 저는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기도 한다. 또한 공동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업무 효율성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경험. 요거는 이제 흔히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 과정 중에서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사실 프로젝트나 동호회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아니면요. 두 번째는 어디에? 내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데 우리 축제 주점을 열 때, 뭐 요때 윤리적 원칙과 업무 효율성 요 사이에 갈등을 겪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뭐 동아리에서 만약에 발생됐다면
기존의 원칙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 자, 글을 잘 써야 되겠죠? 예.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발전시켜온 경험을 설명하고 그 경험이 현재 가치관이나 행동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가치관이나 행동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발전시켜온 경험. 이 얘기는 뭐다? 너는 너 자신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니? 그러한 관점 속에서 가치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니? 또한 행동 원칙에서 어떤 원칙을 항상 중요시 여겨왔니? 이런 얘기예요. 자, 그 경험이 현재의 가치관이나 행동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 솔직히 4학년금 뭡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만드신 분 진짜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경험이 현재의 가치관이나 행동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네요. 이거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아니, 경험이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사실 가치관이라는 거는 성인이 되었을 때 만들어져요. 또한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내 개인의 가치관, 내 자신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게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인생관이고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 집안의 가훈이라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던 거,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던 그런 것들이 가치관이 돼요. 그 가치관이 형성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학부 과정, 대학 과정에 있어서 나름의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라는 것은요, 한번 생성되게 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어떤 상황 속에서의 가치관은요, 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한 변하기도 합니다. 요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니? 저는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면 공모전을 많이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실험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함에 있어서 저의 가치관이 이러한 가치관이 나름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행동 원칙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뭐뭐의 원칙이 가치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등등등등. 요거는 이제 말을 좀 재해석해서 쓰셔야지 잘못 오해하고 쓰시면요. 그 경험들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정. 그게 가장 큽니다. 예. 뭐 사회 속에서는 가치관이 조금 더 변동될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러한 부분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관이 내 자신의 정체성에서 이 가치관이 모호해지면요,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정치적인 얘기예요. 국민의힘당의 정체성이 존재하리라고 해요? 정체성 없다고 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정체성이 딱 똘똘 뭉쳐 있잖아요. 예, 아닌가요? 정체성이 뭡니까?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당은요 정체성이 없어요 지금. 예. 따라서 이 가치관이라는 게 내 자신의 정체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 뭐 가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재해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쓰시고 나서 전문가의 첨삭을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가 정성적 평가에서 4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상이나 자격상 영어는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서 자기소개서에서 점수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거나 아니면은 안정권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즉 사학연금 심화 설명회 및 자기소개서 첨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